안녕하세요.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꽈락 탈출 요점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같은 거는 문제수가 많은 데고 많고 우리가 조금 익숙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꽈락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부하시면서도 가장 점수가 나오지 않고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꼭 나왔던 거 위주로만 A4용지 4장에 걸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보건행정이 너무 약해 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한두 번 보고 시험장에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보건행정 관리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기획, 조직, 인사, 그리고 조정, 보고, 예산, 이게 관리 요소에 해당하고요. 우리 보건행정조직을 한번 볼게요. 보건행정조직은 우리가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으로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원적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중앙보건조직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중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영유아 보육 포함한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고요. 보건 정책의 주요 결정 기관이며 지방 보건 의료 조직 기술 행정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는 게 보건복지부고요. 생활안전부는 지방보건의료조직 인사권, 그리고 예산 집행권 담당, 지방보건의료조직 행정지도, 그리고 조직 구성을 담당합니다. 지방보건조직을 본다면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기관이고요. 보건소는 설치기구는 시군구마다 하나,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시행하고 보건개몬 활동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지역보건법을 따르죠. 의료법이 아닌 지역보건법에 따릅니다. 간호조무사의 보건소에서의 역할을 본다면 보건간호사의 지시감독하에 1일 주간 그리고 월간 계획 작성, 보건 통계 작성에 협조를 하고 보건소의 환경 정리, 청소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 지소 볼게요. 읍면 한 개씩 있고요. 이것 또한 지역 보건법을 따르고요. 우리 출제에서 많이 되었던 보건진료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따르는 법이 농특법이에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특법이다라고 하거든요. 농특법을 따르고 보건전담 공무원, 간호사나 조무사 분들이 진행을 하고요. 농어촌 벽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보건진료소. 그래서 무슨 이런 데 있죠. 마을. 그런 데에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되게 외진 곳인데 지나가면 땡땡 보건진료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농어촌이구나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을 우리 지방보건조직 그리고 중앙보건조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보건소의 조직 체계는 중앙정부 조직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 행정 그리고 보건의료 사업 기능을 지도 감독을 받아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반 행정 등의 인력 예산을 지원받는 이원화된 지도 감독 체계이기 때문에 보건행정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존 플라이에 의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 볼게요. 자유방위면,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이 있는데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자유방임형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이고요. 사회보장형은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이고요. 사회주의형은 공산국가입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 관리를 본다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 주요 범지는 지도력, 규제, 의사결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구성요소 중요하죠. 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성요소는 보건의료 자원, 그러니까 인력, 시설, 장비, 지식, 기술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경제적 지원,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1차 보건의료의 궁극적 목표를 볼게요. 이 궁극적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라는 거죠. 최종 목표가 뭐냐? 모든 인류의 건강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각 개인이나 보건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가 1차 보건의료예요.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얘는 정말 중요해요. 매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접근성, 수용 가능성은 주민이 수용 가능한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리고 주민의 참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불 부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회보장이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회보장이 뭐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원칙은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균일한 보험료 각출, 운영기간의 단일화, 급여의 적절성 대상과 급여의 포괄성, 가입 대상의 분류, 우리 보장의 원칙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사회보장의 유형을 볼게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요. 사회보험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죠. 목적은 의료, 소득보장이고요. 소득보장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요.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이죠. 그래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되는 것은 산재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공공부조가 뭐냐라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조세에 의해 그 재원이 되고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대개 저소득층이나 빈민들의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 자금으로 보호해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예요. 소득 보장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의료 보장되는 것은 의료급여이면 의료급여입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공공부조의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모두 그 대상인 국민의 경제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현금급여 혹은 현물급여의 방식으로 취합니다. 사회서비스 볼게요.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제공의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가 해당이 돼요. 의료보장 볼게요. 인간을 질병으로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우리 처음에 나오는 게 국민건강보험이죠. 법률에 의해서 강제 가입이 되고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그리고 단기보험적 성격이죠. 1년 단위 회계 연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이고요. 보험료 분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및 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그럼 의료비 심사하는 곳은 어디?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평원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료비 심사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중복되는 거죠. 노인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볼게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설, 이동, 조리, 세탁, 간호 등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고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진정 등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40세에 뇌출혈이 있다면 그러고 일상생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의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자격 요건은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 간호조무사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 30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하고요. 치과위생사는 구강과학의료에 국한해서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력으로 자격이 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시설을 볼게요. 얘도 중요하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비교를 하는데요.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가장 큰 차이점은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냐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 이하이냐 이고요. 얘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그러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부터 본다면 노인 요양 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 정원은 5명 이상, 5명 이상, 9명 이하 예요. 이거 중요하죠.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입소 정원은 10명 이상입니다. 입소 정원에 의해서 좀 구별을 해 주셔야겠죠. 의료급여 볼게요. 의료보호라고도 얘기하고요.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보장하는 거 의료급여, 의료보호라고 합니다. 1종, 2종 수급권자, 권위죠. 수급권자로 나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나 제9호법에 의한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얘가 누구냐면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 부상이 있는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되게 많아요. 본다면 한 번 본 거랑 설명을 들은 거랑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한번 눈으로 후 읽고 넘어가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입양 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의료급여, 의료보호 대상자이고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과 가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북한 이탈주민 법률에 따라서 그런 법률이 있겠죠. 법률 내용이 되게 긴 거는 그냥 이렇게 물결 표시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노숙인 관련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료보호, 의료급여 대상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료비 지불 제도도 나오죠. 우리 교재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항상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행위별 수가제는 각각의 행위마다 돈을 매겨서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예요. 볼게요. 의료인의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을 각각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예요. 사후 보상으로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해 보상하는 방법이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고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가장 용이한 방법이고요. 얘의 특징을 볼게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총 의료비는 또 그렇지만 증가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고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이 되고 진료비 과잉 증가하는 문제 발생합니다.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을 하죠. 포괄수가제 DRG라고 하는데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포괄수가제는 일부 저희 병원에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부 질환 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치료행위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진료를 위해서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위별 수가제는 우리 햄버거 따로 시키고 그리고 우리 감자튀김 따로 시키고 그리고 콜라 따로 시키는 거. 그래서 총 합산해서 계산하는 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한다면 포괄수가제는 우리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렇게 3개 세트로 몇 원 이렇게 세트 메뉴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포괄수가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포괄수가제는 우리가 모든 거에 포괄수가제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킨버거냐 불고기 버거냐 이렇게 질환명들이 있어요. 치질 환자냐 제왕절개 환자냐 이런 식으로 그 질환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를 보면 한 가지 치료행위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서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백내장 수술, 그러니까 수정체 수술, 항문, 치질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서해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주절제수, 맹장 수술이죠.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입원 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 진료비만 부담하는 제도예요. 미리 정해진 일정액 진료비만. 그래서 과다한 진료 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 간소화, 과잉 진료가 억제되는 장점이 있고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이 있고 입원 재원일을 단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의 다양성이 방해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요. 제도 수용성도 낮습니다. 그럼 보건행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